22쪽 고맙습니다. 22쪽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가 한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너 한자를 왜 쓰냐 하고 놀리는 그런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상인들이 있었다. 그 옛날에 상인은 높은 직책이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상인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좀 천대받던 직업이에요. 그런데 상인이 와가지고 그 너희들 그 간장게장, 꽃게장 이런 거 알지? 그런 간장게장, 꽃게장 같은 걸 파는데 막 어려운 한자를 쓰면서 그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마트에 가서 꽃게장 하나 사야겠다 하고 갔더니 거기 있는 아저씨가 this 그 꽃게장 very elegance 막 이러면서 그 별 이상한 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elegant, delicious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딜리셔스하고 그 프리미엄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빡치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가보죠. 댁들의 동난지 사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되게 신기하게 목소리가 나타나요. 그 여러 가지 목소리. 다시 말하면은 얘들아, 그 대화체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대화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아 대화체구나 하는 거예요. 사설시조에서 대화체가 나타나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이게 그 하나입니다. 댁들의라고 하면은 댁들, 님들아 이런 뜻이에요. 님들아, 여러분. 동난지 사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난지는 계젓입니다. 계젓.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꽃게로 만든 젓갈 있잖아요, 여러분. 계젓. 님들아, 계젓 사오. 근데 여기서 계젓이라고 안 하고 동난지라고 한 이유는 아마 그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계젓 사라 라고 하는 게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가 한 얘기고, 자 그래서 말합니다. 그 저 장수야, 저 장수라고 하면 여기서 장수는 그 꽃게장 파는 장수, 그가 꽃게 장수 있잖아, 물건 파는 사람. 저 장수야 말합니다. 너 황후 그것이 무엇이라,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황후는 뭐냐면 황후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황후는 다시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둘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만 물건이구나 하면 돼요. 그래서 님들아 그 계젓 사셈 하니까 님아 그 물건 뭐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 무엇이라 외는다 사자. 무엇이라고 외고 있느냐. 자, 외다라는 말은 이제 그 알을 필요가 있는데 보통 외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외다가 외치다 또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외다. 여기 말고도 고전 시가에서 외다가 상당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대신 가서 말해주세요. 뭐 이런 표현에서 외다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너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사자. 한번 사볼까? 이러고 있어요. 그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주머니들의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장수가 이렇게 동난지 사오까지 그 장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판촉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자, 외골 내육 양목이 상천했다. 외골 내육이라고 하면은 바깥에는 뼈가 있고, 이거 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바깥에는 뼈가 있고 안쪽으로는 고기가 있고, 꽃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자를 써가지고 하는 거죠. 양목이라고 하면 양쪽 눈목자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양쪽 눈이 상천, 하늘을 향해 있고, 그 꽃게 기억하시죠? 하늘을 향해 있고, 전행, 후행,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근데 보통 그 꽃게는 옆으로 가지 않나요? 근데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소아리, 팔족, 대아리이죠. 그 소아리라고 하면 여기서 아리가 다리입니다. 몰라도 돼요. 작은 다리는 8개, 그 다음에 큰 다리, 짙게 말하는 거겠죠? 그 큰 다리는 2개, 청장, 청장, 뭐였더라 이거? 간장 같은 거, 으스슥 하는 그런 동난지 사오, 으스슥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으스슥하고 아직 살아있나 보네요. 그 개들이. 그 동난지를 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쓰잘데기 없이 길게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단어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좀 쉬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추상적으로 말하고 한자를 많이 쓰는 태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현학적 태도라고 합니다. 현학적 태도. 자, 현학적 태도는 보세요. 이거는 한자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가 대세였을 때는 이 현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와, 대단하게 멋있다, 쟤 똑똑하다 이랬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냐면
장수야, 거북이, 거북하게라는 뜻. 여기도 다시는 안 나옵니다. 이 단어도. 하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 여기서 하는 감탄사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한숨이 아니야. 여기서 하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 용비어천가 배울 때, 꽃 좋고 여름 하나니라는 말을 보았었죠. 그 꽃이 좋고 열매가 하나니, 많으니. 여기서 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라고만 돼 있으면 이거는 엄청 이런 뜻이 됩니다. 엄청 많이 이런 부사예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 장수야 그렇게 많이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그냥 개젖이라고 하려무나 개젖이라고 해라. 뭐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조가 왜 태어나는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사설 시조는 보통 어떤 시기, 조선 전기 후기 중에서 어디라고 했었죠? 후기 좋습니다. 조선 후기는 어떤 세력이 성장하냐면 민중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민계급, 서민계급, 아니면 상민계급 이런 사람들이 막 성장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설 시조를 쓴 이유가 뭐냐면 한자를 잘 몰라서라고 어제 민기쌤 말했었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요. 한자를 잘 한다? 한문을 잘 쓴다? 글자를 기가 막히게 쓴다? 명필이다? 이런 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야. 조선 전기 때만 해도 글씨 엄청 잘 쓴다. 글씨만 잘 쓰면 중국의 사신으로 갔어요. 글씨만 잘 쓰면 여러분들은 사신이 될 만한 인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글씨만 잘 쓰면 중국에 가서 글씨 딱 보여주고 이게 조선의 기상이다 이랬었는데 조선 후기쯤 되니까 이제 한자의 권위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현학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1차적인 주제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조선 후기의 사설 시조가 이렇게 유통되기 시작할 때는 한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던 시기였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가능해요. 한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한자의 권위가 떨어진 대신에 그때 민중들은 어떤 그 한자가 그때 당시에 문학도 쓰는 도구였으니까 한자 대신에 그러면 어떤 문학을 많이 즐겼냐?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그 판소리 그리고 마당극 우리가 무슨 봉산탈춤 같은 거 있잖아요. 판소리, 마당극, 전통극 이런 것들의 시대가 지금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조의 시대는 요 사설 시조를 기반으로 저물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바람도 쉬어 넘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기가 아니라 이거 아래 하자가 붙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개 아래 하자 붙어 있잖아. 우리가 배를 해석할 때 배가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 이게 아래아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배가 되는 거잖아. 열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고기가 아니라 이거 고개예요. 고개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언덕.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이 쉬어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나요? 예전에는 수여라고 써져 있었죠. 수여 기억나시죠? 바람도 쉬어서 넘는 고개. 그러니까 고개가 그만큼 엄청나게 높나 봐요. 바람도 한 번에 못 가고 쉬어서 가야 되나 봐요. 구름도 쉬어서 넘는 고개. 그 다음에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 산진이, 수진이 다 산짐승, 그 다음에 수짐승, 짐승입니다. 해동청, 보라매. 자, 보레매인데요. 이거 보라매라고 읽으면 돼요. 여러분 어제 민기쌤이 보라매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이 있다? 가장 강하다가 왜 가장 강하다고 여겨졌었죠? 예전에 보라매가? 가장 높이 비행한다. 어제 말했었던 거죠. 가장 높이 비행하고 이제 강력한 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전 소설, 특히 우화 같은 데서는 이 보라매가 무서운 사또를 상징할 때가 많다고 했었죠. 또는 재판장 정도를, 어차피 재판장이 사또잖아. 옛날엔 재판을 사또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상징을 많이 해. 그러면 이렇게 높이 나는 그 보라매라도 쉬어넘는, 자, 여기서 보이는 이런 표현법 우리가 무슨 표현법이라고 하느냐? 물론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쉬어넘는. 근데 그거 말고 여기 중장에서 보이는 건 우리가 이런 걸 과장이라고 합니다. 과장. 얘마저도 쉬어서 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개가 얼마나 높은지를 좀 과장해서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민기쌤이 여기 학원에 출근할 때 보통 시간이 한 35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서울에서. 주말의 경우. 평일에 올 땐 2시간 걸려. 근데 내가 이제 오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항상 과장해서 말해요.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아, 3시간 걸렸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빨리 밥 내놓으라고. 이 과장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무언가를 좀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겠죠. 민기쌤이 여기 출근하는데 걸린 시간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함으로써 내가 고생하고 있다 하고 이제 구라를 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만큼 고개가 크다. 고개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그럼 왜 고개가 높아야 될까 볼게요. 그러한 고개라도 그 너머에 님이 왔다 하면은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넘어가리라. 고개가 그렇게 크다라고 과장까지 해서 표현했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여기서 뭐뭐 하리라, 여기서 보이는 태도가 뭘까요? 그러면 이거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의지. 이렇게 높은 고개지만 이 고개는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가겠다. 의지. 그럼 이 의지가 왜 생겼냐 하면 바로 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겠죠. 여기서 님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설시조이기 때문에 임금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진짜 내 사랑을 받는 대상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너머에 님이 왔다 하면, 그러면 보세요. 지금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시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이별 상황, 님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님이 부재한 상황이고, 님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나는 이렇게 대단하게 하면서 님한테 한 번에 갈 수 있다. 나의 사랑과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설 시조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아주 전형적으로 보이는 사설 시조예요. 자, 어이 못 오던다 라고 할 때 어이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이는 많이 나오는데요. 어이는 뭐냐면 어이는 어띠랑 비슷한. 어띠가 뭐지 너희들? 어띠하야, 어찌. 그럼 어이는 어찌. 그러면 진짜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고 싶으면 왜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왜 못 오던다. 자, 니은다가 무슨 뜻이죠? 자, 니은다는 주어가 2인칭일 때 무슨 형어미로 쓰인다? 의문 형어미로 쓰인다. 이거는 머릿속에 갖다 박아놓으면 편해요. 그냥 니은다가, 그러니까 못 외워. 니은다가 2인칭이고 뭐고 의문형 못 외우겠다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은다가 쓰이거나 니은다뿐만 아니라 리을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만 알아도 고전 시가에서 다로 끝나는 말이 평서형이 아닐 때가 있다. 해석해서 잘 안 되면은 그거는 의문형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주어가 2인칭이 봐야 돼. 너가 나왔어. 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 너 왜 못 오느냐 정도가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죠? 니은다는 주어가 2인칭일 때, 그러니까 대상이 2인칭일 때 의문형 어미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너 왜 못 오는 거냐? 무슨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무슨 일로 못 오는 거냐? 오케이? 너 오는 길 우휘 많이 나오죠. 지금 보니까 우휘가 무슨 뜻? 위에 바회우휘가 있었죠. 바회우휘는 바위 위에라는 뜻이었었죠. 이게 우가 히읗 종성천이라 우히읗이고 우히읗에다가 그 의가 붙은 건데 민기쌤이 말해주기를 이 의는 그냥 애로 발음하면 그냥 편하다고 했어요. 애. 그러니까 이거는 위애가 되는 거야. 너 오는 길 위에. 자, 그러면 지금 사설시조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여기까지만 읽고도 생각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야 돼. 너 왜 못 오냐? 무슨 일로 못 오냐? 너 오는 길 위에. 첫 번째 전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 되게 오기 편하게 만들어놨는데 왜 못 오냐? 두 번째 전개. 네 오는 길 위에 뭐 탱크 있고 전투기 있고 막 누가 함정 파놨고 그렇게 개쩔게 장애물들이 많아가지고 못 오냐? 두 가지 정도의 전개가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전개일지 같이 보시죠.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자, 얘들아, 쌓고가 비읍시오 때 있지만 이건 쌓고로 해석하면 되겠죠. 쌓 밑에 히읗이고 그 다음에 고가 붙으면서 히읗이랑 기억이랑 만나면서 키읔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약이 된 거죠.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라고 하면 무쇠는 단단한 쇠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쇠는 강철이에요. 그냥 철이 아니라 강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안 히읗 종성 체언 말해서 줬었죠. 안 히읗은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안쪽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는 집을 짓고 집 안에는 두지 놓고 두지는 뒤주라고 많이 하는데요. 뒤주가 무슨 뜻이냐 라면 그 사도세자 아세요 여러분? 그 영화도 나왔었는데 그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그 뒤주는 쌀통이에요. 말 그대로 쌀통입니다. 쌀통. 그 쌀통 안에다가 괴라고 상자입니다. 상자. 함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상자를 놓고 상자 안에 너를 결박하여 두고 그 다음에 쌍배목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 이 쌍배목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는 그 앞에 시조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다 그거였던 것 같은데 한숨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냐? 내가 이걸로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그 시조에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쌍배목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 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뭐 요즘 말로 하면 도어락 하나 걸고 거기다가 그 뭐 하나 더 걸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잠궜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수기수기 잠갔더냐? 너 어떻게 그렇게 안 오냐? 그러니까 네 오는 길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길래 안 오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중장은 어떤 표현법이 쓰였느냐? 우리가 이런 표현법을 점층이라고 합니다. 점층. 왜 점층일까요? 자, 성 있고 성 안에다가 담 안에다가 그러니까 집 안에다가 뒤져놓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얘한테 주어지는 장애물이 더 커지는 거죠. 선생님 성이 제일 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 말고 장애물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점층이라고 하고 그리고 열거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쌓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애초에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장애물들이 널 있냐? 그래 너 그게 왜 안 오냐? 라고 하면서 한 달이 설흐는 서른 얘가 20 있죠. 한 달이 30날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는 30날이나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날 보러 올 할리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30날 중에 하루가 되겠죠. 한 달이 30날인데 그 중에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여기서 보이고 있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딱 그 작품이랑 태도랑 머릿속에서 딱 착착착 갖다 붙이세요. 이런 작품 이런 태도 왜 나보러 안 오는 거임 니마? 이러는 작품은 원망의 태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뭐야? 좋아. 이왜 창내고자 하고 있어요. 이거 한 거 같은데? 교과서에 했었구나. 아주 간단하게 보죠. 여기서 창을 내고자라고 할 때 여기서 고자 또는 고저 고지고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고자, 고저, 뭐뭐 하고 지고, 살고 지고 이렇게 나오면 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살고 지고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님과 함께 살고 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고자, 고저, 고지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어미냐면요. 소망을 나타내는 어미예요.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우리 저기 가자라고 하는 그 자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청유형 어미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저기 가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했었냐? 그냥 자랑 자스라. 그러니까 가자라고 하면 가자스라 이렇게 나오는 게 옛날에 청유고요. 이거는 소망을 나타내는 어미라는 점에서 자가 있지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가고 싶다라는 말은요. 옛날 말로는 가고자라고 했을 거예요. 가고자. 근데 우리 같이 가자라는 말은 옛날 말로는 같이 가자스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소망을 나타내는 말,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내고 싶다.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그래서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기, 이거 어제도 봤던 표현이죠. 이 말 그대로 어제도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표현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시조 같은 경우. 알겠죠? 배목걸쇠. 방금 왜 무슨 걸쇠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그 장비의 이름인가 보죠.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여기서 낼 수 있는 선택지 진짜 한정적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겠어요? 반복, 그 다음에 열거, 창 내고 싶다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상황.
그 다음에 뚝딱이라고 하니까 음성상징어. 그 다음에 주제의식으로는 창 내고 싶다. 왜? 이따가 하 답답할 때면 여닫고 볼까 하느라. 창문은 나의 그 답답함을 해소하는 통로. 왜 답답할까? 조사 후기. 왜 답답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어요? 왜 답답할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탐관오리 때문에 답답하다. 그렇게 비판의식까지. 그럼 끝.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점점 배워갈수록. 참고로 여기서 이따가면 이따금 가끔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무슨 뜻이라고요? 하는 엄청, 매우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부사라고 했어요. 엄청, 매우.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가볼까요? 외외태어가 있네요. 아까 외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기억력. 외다 무슨 뜻이죠? 외치다, 말하다.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볼게요. 청천에 떠서 가서, 청은 그냥 풀을 청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푸른 하늘입니다. 하늘에 떠서 가는, 울고 가는 저 외기러기. 자, 외기러기. 날아가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저 외기러기한테 내 말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의인화됐어요. 의인화된 청자. 한양성, 한양성. 여기서 내라고 하면은 내자입니다.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서, 잠깐 이거였나 보네요. 부디 내 말 믿지 말고, 이거 두음 법칙 적용시키면 믿지 어떻게 될까요? 있지. 이 밑에 지읒인데 시옷으로 쓰이는 이유는 팔종선법. 깔끔하죠? 내 말 잊지 말고. 그러니까 do not forget. please remember. 이겁니다. 잊지 말고 외외태어 불러서 이르기를 해달라. 외쳐서 불러 말해주기를 너가 말해달라는 거죠. 니르다는 있었잖아요. 이번에 후민정음에서 배웠었죠. 외쳐서 불러 말해주기를 월황혼 개워갈제. 자, 황혼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황혼이란 말은 그 자체로 석양이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석양은 또 뭐냐? 노을이었죠. 그러니까 무언가 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황혼기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러니까 노인기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말해요. 자, 월황혼, 그러니까 달이 져서 갈 때, 뭐뭐 할 때는 뭐뭐 할 때니까요. 정막 공규에, 자, 여기서 규자는 알면 좋고 몰라도 되고, 여기서 규자가 규방이라고 할 때 규자인데요. 규자라는 이 한자 자체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분, 규방, 규원과 규수, 여기서 규자는 다 무엇을 나타내냐면 어린 여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뜻은 다른데 그 어린 여자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그냥 깔끔해요. 어린 여자. 규수라고 하면은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그 다음에 규방이라고 하면은 여자가 머무는 방. 규원가라고 하면은 여자가 원망을 하는 노래.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적막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조용하다. 공규라고 하면 이 공자가 빌공자라고, 이런 걸 빌공자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규방, 여자의 방에. 자, 화자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리고 화자의 그 남친은 어디로 갔어요? 한양으로 갔네요. 오케이? 한양으로 갔어요. 자,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이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잠깐 여기 와서 출장을 온 거야, 지방으로. 출장을 와서 이 기생이랑 즐거운 시간을,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뭐 술 마시고 있겠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남친 여친 사이가 된 걸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솔직히 양반 입장에서는 기생한테 남친 여친 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요즘 가치관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옛날 조선시대의 가치관으로 해석을 해봐. 요즘 가치관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옛날 양반들은 그냥 다른 기생 만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언제 다시 여기로 올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양반이 얘가 그립다고 여길 다시 올 일은,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한양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적막한 공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 기생인데 그 기생은 여러분 한번 민쌤 말하는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절을 허락해주는 기생과 정절을 허락하지 않는 기생이 있다. 이거 얘기했었죠? 정절을 허락하는 기생, 정절을 허락하지 않는 기생. 그러니까 남친이 있는 기생과 그런 거 없는 기생이 있다 이랬었잖아요. 남친이 있는 기생이 가능하다니까 그냥 술만 따라주는 거. 얘는 그렇게 이제 남친이 있는 기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생인데 안 돼요. 저 남친 있어요. 그런데 남친은 다시는 오지 않는. 왜 다시는 안 올까요? 왜냐면 거기 한양에서 그 양반이니까. 여기는 잠깐 온 거였으니까. 그러면 적막한 공유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건 바로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적막한 공유. 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비슷한 표현은 적막한 부용장이라는 말도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용장이 무슨 뜻이냐면요. 부용장은 말 그대로 여자의 침대 위에 두르는 커튼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딱 그런 뜻 같아요. 여자의 침대 위에 두르는 커튼이 이제 부용장입니다. 근데 그 옛날 옛날 가사 작품 같은 것들을 보면은 부용장이 적막하다, 부용장이 조용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여자의 방이 조용하다 이런 표현은 다 님이 없다, 님이 부재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뭐야, 왜 넘어갔어? 자, 그래서 이런 공규에 더진 듯 홀로 앉아서, 더진 듯은 이제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홀로 앉아서 님 그리워서 차마 내가 못 살겠노라. 차마는 어디서 나왔던 표현이냐면 우리 그 물것 깨워 못 살겠다. 그 중에 차마 제일 짜증나는 거는 복날에 쉬파린가 하노라 종장에 이 차마가 있었어요. 이거. 님 그리워서 내가 차마 못 살겠노라 하고 부디 내가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소망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기러기의 건 뭐냐? 외기러기 역할은 뭐냐?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개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매개체. 우리가 이런 것을 매개체라고 한다. 무슨 매개체? 내 사랑을 전해주는 매개체 정도가 되겠네. 매개체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분신이라고 배워놨었던 그 맷버들 있죠. 맷버들 갈히 꺾어서 보내놓으라. 니음이 손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밤비에 새잎꽃 나면은 날인가 돈 여겨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나의 사랑을 그것으로 전한다는 점에서 그것 또한 사랑의 매개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매개체라고 한다. 알겠죠? 이런 외기러기 같은 것들을 자 이렇게 전해주렴이라고 하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도 님 보라고. 나도 남친 있어. 나도 남친 있어. 나도 내 남친 찾으러 님 보려고 나도 내 남친 찾으러 바쁘게 가는 길이 오매. 길이니까 길이 오매. 그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온 표현이 뭐뭐 오매 그 내가 갓소매 못 찾았습니다. 길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길이 오매 전 활동 말동하여라. 전해줄지 안 전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확률이란 거예요. 50% 확률로 전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젠 도산 12곡 언지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도산 12곡 같은 경우는 이황이 쓴 12개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황의 도산 11곡은 그냥 학문과 자연에 대해서 노래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문 앤드 자연. 알겠죠? 학문과 자연.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학문, 자연. 자, 갑니다. 제1곡 언지 1. 언지편이랑 언학편이 있는데 언지편은 자연에 대한 겁니다. 언학편은 학문에 대한 거고요. 너무 과한 디테일일 수도 있겠네요. 2학년 때쯤 되면 보통 배웁니다. 도산12고. 자,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런들 어떠면 이방원이 쓴 시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초야우생이 이렇다. 자, 초야우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놔야 될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야우생이랑 똑같은 단어가 뭐가 있냐면 향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향암. 그 향암 어디서 본 친구 있지 않아? 어리고 향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아직 모르겠어요? 어리고 향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모르겠어요? 이번에 작전고 외부 지문 시주였는데
자, 향암입니다. 향함이 아니에요. 향암은요, 그 초야우생이랑 똑같은 뜻인데요. 시골뜨기 바보라는 뜻입니다. 시골 바보. 여러분은 시골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박촌역. 고3, 선생님 고3 친구들 중에서는 박촌역 근처에 사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민기쌤이 항상 놀리는데,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 시조야, 얘들아, 그치? 자연이 좋은 곳이겠냐, 속세가 좋은 곳이겠냐? 자연이 좋은 건 아니겠어요?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옛날에 조선의 시조잖아. 그럼 무조건 자연이 좋은 거 아님? 그렇죠. 그러면 봐봐. 향암이나 초야우생이나 다 무슨 뜻이냐면 시골에 사는, 묻혀 사는 바보, 시골 바보 이런 뜻이야. 어쨌든 시골에 사는 거야. 그러면 향암이랑 초야우생은요, 좋은 뜻이 되는 거예요. 좋은 뜻.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바보처럼 여기는 시조가 많아요. 아, 나는 어리석은 향암이라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이런 시조들. 나는 어리석은 초야우생할 때 이 우자가 어리석 우자예요. 나는 어리석은 시골 선비라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건 다 반어입니다. 고전시가에서. 내가 시골에 묻혀 사는데 난 어리석어서 시골에 묻혀 산다. 아, 난 속세가 너무 어려운 곳이라서 못 가겠다. 난 바보라서 시골에 살아야겠어. 이런 표현 나오면 다 그 반어가 되는 거예요. 고전시가에서 고전시가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자는 무조건 정의롭고 착합니다. 오케이? 화자는 슈퍼맨이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초야우생이라고 하는 것은 초야, 풀초자에 들판 야자 나오네요. 그러니까 시골에 묻혀 사는 바보 같은 선비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떠하려? 만족감이 되는 거예요. 만족감. 이렇게 사는 게 어때? 라고 묻는 것은 내가 니네들 삶보단 나은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표현이다? 만족감의 표현이다. 자, 그 다음 하물며 천석고항을 고쳐 무슴하려. 자, 료자로 끝나는 말은 우리가 그 의문형음이라고 알아두고 있었죠. 그러면 고쳐서 무엇하리? 서리법. 고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때 천석고항이 무슨 뜻이냐? 자, 천석고항도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단어. 다른 시조에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오는 그 단어인데요. 천석고항은 자연을 사랑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병. 원래는 뭐 고질병 막 이런 말로 나오는데 그런 게 말고 천석고항은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은 고칠 필요가 없다. 왜? 자연에서 살면 되니까. 그래서 천석고항을 고쳐 무스마료. 이것은 내가 왜 속세감? 그냥 자연을 사랑하는 병 고치지 않겠다. 무슨 뜻이야? 자연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뜻이잖아. 난 자연에서 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만족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자, 연하. 이것도 알아놔야 되는 단어예요. 연하. 진짜예요. 진짜 알아놔야 된다. 이거 정말 많이 나와요. 연하는 무슨 뜻이냐, 얘들아? 그 놀과 안개라는 뜻인데 진짜로 놀과 안개라는 뜻으로 뭔가를 해석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 그냥 연하는 얘들아, 강산 이런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뜻이야. 그냥 강산 하면 우리가 더 이상 강과 산이라고 해석하지 않잖아. 그냥 자연이라고 해석해버리잖아. 강산 말고도 강호, 산천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다 자연이라고 해석하잖아. 앞으로 연하라고 나오면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 여기서 그 풍월이라고 나오고 연하로 나왔지만 결국 다 그냥 자연이겠죠. 자연에 묻혀서 살면서 태평선. 자, 태평연월이 무슨 뜻이었죠? 무슨 뜻이었죠? 태평연월. 연월은 세월이란 뜻이었어. 태평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뭐라고요? 좋아요. 평화롭고 걱정할 일 없는 그런 단어죠. 태평연월은 그래서 평화롭고 걱정할 일 없었던 옛날에 고려 500년을 뜻하는 거였죠. 여기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라고 해요. 여기서 태평성대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이것은 임금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왜 갑자기 여기서 임금님 찬양을 해? 왜냐하면은 얘는 유교 배우는 놈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연에서 잘 살고 있어도 갑자기 임금님 얘기 한번 할 때가 있어.
태평성대다. 근데 나는 병으로 늙어가. 비극적인 거 아닙니다. 왜? 이때 말하는 병이 뭐냐? 바로 앞에 병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천석고왕이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병이. 여기서 그 병은 천석고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병으로 늙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자연 속에서 잘 살아간다라는 뜻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나 당뇨병 걸렸다. 나 가담이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 중에 내가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허물이나 없고자 한다. 자, 허물이라고 하면 헛물. 이거 헛물이 됩니다. 옛날 문법 배우신 분들은 여기 미음이랑 으랑 만나면은 원수 모음어가 되죠. 물, 불, 풀. 그 허물. 자, 그럼 허물이 무슨 뜻이냐? 허물은 잘못인데, 어떤 잘못이면 그냥은 잘못이 아니야, 얘들아. 허물은 속세에서 생기는 잘못이에요. 속세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못을 할 수가 있을까? 시장에서 누구의 발을 밟으면? 아니죠. 속세에서 생기는 잘못은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결국 그 욕심, 참교육을 당해. 이런 게, 허물이야. 그러니까 속세에서 생기는 이런 잘못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욕심 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 자, 욕심이 없다. 무슨 뜻이었냐? 어떤 단어가 이제 두 글자로? 무심하다. 생각납니까? 그렇죠. 생각나시죠? 월산대군이, 밤에 낚시하러 나왔는데, 이제 바람이 차노매라. 그리고 낚싯대를 이제 던져뒀는데, 고기가 아니 무노매라. 그래서 나는 빈배에 무심한 달빛, 욕심 없는 달빛만 가득 싣고 오노매라. 그런 시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허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무심한 삶의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지 3. 순풍이 죽다고 하니까 순풍 이거는 다시는 안 나오는 단어니까 여기서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다시는 안 나와요. 순풍 그냥 그러니까 좀 좋은 풍습, 사회 좋은 풍습이란 뜻입니다. 몰라도 되는 단어예요. 사회 좋은 풍습이 다 죽었다라고 누가 말하는데 진실로 그것은 거짓말이다. 인성이 어질다. 여기서 어지다라고 해서 어지러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지럽다는 어지럽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질다는 어지다, 어딜다. 자, 이게 어지럽다고 옛날에. 그 다음에 이게 어질다 무슨 뜻인지 알아? 와, 되게 어진 성격 가졌어. 어질다는 좀 generous. 그러니까 관용이 있는, 포용력 있고 좀 많이 봐주는, 잘못을 해도 좀 봐주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어질다. 어지다, 어딜다라고 나오고 어딜 쉬어. 내 아들이 어딜 쉬어. 내 아들이 어질구나. 어딜 쉬어. 어지러이 이러면은 분명 부정적인 그게 되는 거예요. 어지러이 굳었던드이. 어지러이 굴었는데. 송민국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님을 믿고 내가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드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지럽게 굴었대요. 자, 진실로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순풍은 죽지 않았고 인성은 어질다.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서 말씀할 것인가? 천하 그렇게 많은 허다 이것도 많은 하늘 아래 엄청나게 많은 허다하다란 말 있죠? 엄청나게 많은 영재 인재들을 속여서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황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윤리와 사상 시간 때 배울 것 같아요. 2학년 때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이황이 이제 이기론이라는 것을 너네 이기 알아? 이기? 세병은 이기가 뭐죠? 이기가 뭡니까? 이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후 이기가 뭐죠? 이것도 발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기가 뭐야?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양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이와 기라고 해서 얘들아, 다스릴 이자 한자 쓰는 이자예요. 기는 기운 기자 쓰는 기자고요.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라고 하고 기는
잠깐 변하는 사회의 모습을 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엄청 깊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익이, 그러니까 이가 변하지 않음을 주장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회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선설, 인간이 선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선함으로 인간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면 수양만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에 들어가서 인간의 원래 모습인 선한 모습을 개발하자, 드러내자, 이런 거거든요. 짜증나죠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건 그 뜻이야. 순풍이 죽었다 하니까 사회의 모습이 좀 악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 사람들이 원래 선하다, 성선설은 맞는 말이다. 개소리 하지 말아라, 니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악설 그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되는데 뭔지도 모르겠죠. 왜 이런 시를 썼는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언학이야. 얘들아, 언학자. 여기서 학자가 그 배울 학자입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X 두 개 넣고 이렇게 쓰고 아래 아들 자자 들어가는 거예요. 배울 학자예요. 배울 학자. 이 배울 학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 언학의 학자, 배울 학자 알아야 돼. 너 다 알아볼 수 있지? 배울 학자. 좋아. 천운대. 자, 대라는 말 저번에 한자 배웠었는데 대가 뭐였죠? 이거 아무도 기억 못하나요? 이 대가 뭐였죠? 대가? 정답. 좋아요. 자, 그래서 땡땡대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랑 비슷한 한자로 밍세 루자 있다고 했어요. 루 또는 누랑 루대. 루대가 똑같은 건데 정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땡땡누, 무슨 백옥루 이런 식으로 무슨 누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어떤 정자, 경치 좋은 곳에 세워진 정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 너희 잘하고 있구나. 천운대라는 이름에 정자가 있었나봐. 거기를 돌아들어라는 표현은 어디서 봤었냐면 필마로 돌아드니가 있었죠.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야. 천운대를 돌아들어서 월락제. 여기서 제자는 보통 건물 이름에 많이 붙이는 겁니다. 월락제. 그냥 어떤 이 건물을 소세한데 이거 다시는 안 나오는 표현, 조용한데.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파란색으로 글씨를 쳤지. 만권생애. 무슨 생애일까요? 자, 어떤 힌트가 있냐면요. 이 토산12곡은 언지편과 언학편이 있는데, 언지편은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는 6개의 시조들, 언학편은 학문에 대해서 노래하는 6개의 시조들을 언학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쓰는 단어죠? 뭐라고요? 책. 좋았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천리, 만리. 여기서 천과 만은 뭔가 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겁나 많은, 그냥 심리적으로 대단히 많아 보이는 것을 뜻하는 거라고 했지. 생애는 인생 아니겠어? 그러면 만권생애가 무슨 생애일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책만 읽다가 죽는 삶을 이제 만권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언학편이라는 점, 그 다음에 권이 책을 세는 그 단위라는 점, 만이라고 하면 그냥 대단히 큰 숫자라는 점, 인생, 생애가 나와 있다는 점. 그래서 만권생애는 무슨 뜻이야? 학문하며 사는 삶을 나타내는 거야. 평생 다른 거 안 하고 학문에만 미쳐가지고 사는 삶. 네, 그런 사람. 민기쌤은 그런 사람을 못 사겠어요. 나는 너무 게임이 재밌어. 롤. 물론 저번에 말해줬듯이 지금은 그 정지당해서 못하고 있지만, 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배틀필드라는 외국 게임이 나옵니다. 총 쏘는 게임이에요. 그것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됩니다. 고양이 영상 봐야 돼요. 민기쌤 만권생애를 못하겠습니다. 이 만권생애로 낙사이, 낙사이 할 때 이는 주격조사겠고, 자, 낙사, 사는 일사자입니다. 일사자. 여기서 낙은 이곳은 즐거운 낙자야. 그래서 즐거운 일이 무궁하다는 많다, 매우 많다, 이런 뜻이겠죠. 부럽죠, 한자. 근데 나도 처음에 몰랐어. 낙사, 네이버 사실 쳐보고 알게 된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민기쌤이랑. 그러니까, 낙사, 즐거운 일, 즐겁다, 즐거울 낙자. 원래 낙자인데, 여기서 낙이라고 돼 있는 것은, 신기하네요. 그렇죠. 낙사이, 즐거운 일이 무궁하여라. 무슨 뜻일까? 학문하면서 사는 삶도 즐거운 일이 무궁하다. 학문하면서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부정적으로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뭘?
속세. 속세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돼서 허물 같은 걸 싫어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중에 왕래풍류는 걸어다니는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이 중이라면 이 중은 가운데 중자 있잖아요. 이러한 중에 그 중자야. 이러한 중에 걸어다니면서 이건 왕래풍류는 그러니까 좀 산책하는 즐거움 같은 거겠죠. 이걸 닐러 무슨 뜻이야? 일러 말해서 무슨 말고 말해서 무엇하리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언학평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여기서 봐. 이 언학 3입니다. 자, 고인도 날 못 봐. 여기서 고자 너희 그 쪽지 시험 친 거 보니까 고국 흥망을 왜 그렇게 다 나라의 흥하고 망함이라고 하냐. 고국 흥망은 그냥 나라의 흥하고 망함이 아니야. 그러면 고국이 아니라 국흥망이었겠죠. 그런데 너희들 그 고국흥망 다시 한번 봐봐. 앞에 넘겨서 고국흥망 봐봐. 어디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고국흥망 그거 맨 앞쪽에 그 고려시대에 그립다 하는 회고가 거기 나와있죠. 고국흥망 거기서 고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너희들 눈으로 확인을 해봐. 그리고 그렇죠. 요거랑 다시 비교를 해봐. 민기쌤이 알려준 거 기억이 나야 돼. 뭐가 있고 뭐가 없고가 보여요? 앞에? 고국흥망의 고자는 여기 앞에 이거 있잖아. 고인할 때 고자, 여기 이것도 고인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 뭐 민기쌤이 죽었으면 그러면 김민기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닙니까? 장례식장 앞에 있는 거. 그렇게 죽은 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앞에 이걸 붙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서 고국흥망은 그냥 나라의 흥하고 망함이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나라가 흥하고 망함이 어쩐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뜻. 이미 망한 나라 버려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라의 흥하고 망함이라고 쓴 건 민기쌤이 틀리게 한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때 고는 그 고가 아니야. 죽을 고가 아니야. 그러면 이때 고는 뭐냐? 그냥 옛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 유교라는 건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 말들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왜 옛날 말들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아까 이기론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사람의 성품은, 그리고 사람의 성품, 그리고 사회에서 꼭 지켜야 될 규칙은 10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100만 년이 지나든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게 바로 유교예요.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 사회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런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을 잘 이론화해 놓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1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게 바로 성리학이에요. 그런 점에서 얘들아, 성리학, 특히 유교에서는 옛 성현의 말씀을 너무 중요시해. 성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옛날 공자 맹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고사 인용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 문학에. 오케이? 그러면 이때 여기서 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옛 성현, 옛날 성리학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공자 하시면 됩니다. 공자도 누군지 모르면 그건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공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공자. 그러니까 옛날 그 성현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그 옛날 성인은 못 본다. 왜냐?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니까 못 만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이 앞에 있다. 자, 그렇습니다. 녀든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가던 길. 자, 근데 고인이 가던 길이 무슨 길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앞에서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고 했어요? 땡땡생애, 만권생애. 만권생애는 학문하면서 사는 삶. 그러면 보세요. 옛날 고인들이 가던 길은 바로 학문 수양하던 길입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네. 근데 그 학문 수양하면서 살던 그 고인들의 삶의 길, 그걸 난 다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바로 얘가 무슨 생애 하겠다고 했다고? 만권생애. 책을 읽는다. 그들의 책을 읽는 것은 바로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내 말이 좀 이해가 되니?
걔네들이 생각하고 걔네들이 학문해가지고 걔네들이 자기 수양해가지고 얻은 결과를 책으로 딱 만들고 액 하고 죽은 거잖아, 옛날 성현들이. 그러니까 그들과 내가 같은 삶, 그들이 걸어가던 삶을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책을 읽는 게 우선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만권생애 하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책이 내 눈앞에 있다. 자, 잘 봐봐.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봐. 내 눈앞에 책이 있어. 민기쌤의 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얘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고인이 몇원 길이 앞에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몇원 길은 그러니까 학문하던 길이라고 봐도 되지만 조금 더 나가자면 책이라고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페는 이거는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표현인데, 이거는 앞에라는데, 앞에. 왜 앞에가 되느냐? 밑에 리을 피읍이 이것이 앞이라는 뜻이야. 자, 요거 똑같은 뜻이 뭐가 있냐면 알피도 되지만 알파이라고도 참 많이 나옵니다. 알파이 이거 그 으 대신에 아래아 찍어가지고 알파이도 진짜 많이 나와요. 알파이. 고인 여든 길이 앞에 있네. 제가 그래서 그 여든 길, 내 책이 앞에 있거든. 아니려고 어쩌고 무슨 뜻이야? 나도 그 길을 왜 안 가겠느냐? 가겠다. 다시 말해서 뭐야? 학문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 어떤 의지일까요? 학문하는, 그러니까 고인들은 그 삶을 이어받아서 나도 학문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는 거죠. 알겠죠? 하나 남았나? 2개 남았네요. 자, 곧 이거 끝날 거야. 자, 보겠습니다. 이제 언학사.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짐을 했어, 얘들아. 다짐. 학문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당시엔 여든 길흘. 자, 히읗 정성체험, 그러니까 로드. 당시에 내가 가던 길. 당시에 가던 길이 무슨 삶인데? 학문하던 삶. 내가 당시에 그렇게 학문하던 삶을, 왜? 다짐했잖아. 다짐했으니까 몇 년 동안 그래 살았겠지. 학문했겠지.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 내가 당시에 그렇게 학문하는 삶을 살던 그 길을 잠깐 동안 몇 해를 버려놨다. 학문을 왜 몇 해를 버려놨을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시조야. 학문은 속세랑 자연 중에서 어디서 하겠니? 자연에서 하겠죠. 심지어는 유배를 와도 자연 와서 개꿀딸이네 이러면서 학문한다고 하던 놈들이야. 그치? 그러면 학문을 잠깐 몇 해 동안 몇 해, 즈문하이랄이 있었죠. 즈문해. 천년을 즈문해 할 때 그 해야. 발여는 어디서 나왔지? 서경별곡에서 나왔잖아. 기억납니까? 서경별곡에서 발이고, 내가 질삼배에 발이시고 기억나요? 발이다. 질삼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내가 당시에 그런 학문하던 삶을 잠깐 몇 해를 버려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잠깐 속세에 나갔기 때문이겠지. 왜 속세에 나갔을까? 벼슬. 정확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당시엔 여든 길을 학문하던 삶을 몇 해 동안 버려놨다. 여기서 몇 해 동안 내가 뭘 했냐라고 생각해보면 몇 해 동안 내가 잠깐 동안 벼슬을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잠깐 동안 벼슬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다니다는 원래 다니다인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디 다니다가 또 벼슬길이죠. 이제야 돌아왔구나. 어디로? 자연으로. 학문하는 길로 이제야 돌아왔구나. 원래 이제야가 아니고 이제사예요. 원래는 이제사인데 좀 초월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돌아왔으니까 년디 마음 마루리 뭐뭐 하리라 마르리라. 난 더 이상 년디의 마음 마르리. 년디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석하면 간 곳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다른데. 그러니까 딴 마음. 딴이라고 발음하면 돼, 얘들아. 딴 마음. 그러니까 년디 마음 마루리라고 하면 이제 봐봐. 마르리는 마르리라라는 뜻의 의지잖아. 여러분, 얘가 나 더 이상 이 마음 갖지 말아야겠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속세 자연. 속세지. 갖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여기서 년디가 무슨 뜻이야? 년디는 더 이상 벼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지를 나타내니까 리가 나와 있으니까 의지인데 어떤 의지를 나타내니까 이젠 벼슬 같은 거 그만두고 진짜로 학문하는 삶을 계속 살겠다라는 의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자, 푸르다. 어디서 풀을 쏘냐에서 본 것 같아요. 풀을 쏘냐. 굽을 절이면은 그 눈 속에 풀을 쏘냐가 있었죠. 청산, 자연은 어찌하여, 어떻게 절이, 청산은, 자연은 어찌하여, 만고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고는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영원히라고 초월 번역하면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푸르른 산은 어쩌다가 그렇게 영원히 푸르르냐. 여러분, 그 옛날 시조에서는요, 자연을 예찬하는 그런 시조들이 많아요. 근데 자연을 왜 예찬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연이 바로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런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화, 대나무, 국화, 소나무 이런 것들 다 변하지 않고 질기게 위로 곧게 자라는 모습, 선비의 마음 자세라고 했었잖아. 여기서 그 앞에서 또 어떤 게 있었죠? 뭐 태 없는 청산, 님자 없는 뭐 명월 그런 거 있었지 않나? 바람 기억나요? 거기서 자연의 모습이 분별 없는 모습이었고 나는 그 자연을 닮아서 분별 없이 늙으리라 이런 종장으로 마무리가 됐었지. 여기서도 어떻게 해석해 내면 청산 유수 흐르는 물이네. 자, 그 푸른 산은 어떻게 그렇게 영원히 푸르냐? 유수는 어떻게 주야 어제 배운 단어입니다. 낮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라고? 24시간 내내라고 해석하라고 했었죠. 흐르는 물은 어떻게 그렇게 24시간 내내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멈추지 아니하는가. 무슨 뜻이야?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야. 이게 어떻게 변하지 않는 거야? 청산이 푸르른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흐르는 물이 계속 흐르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지금 생각하는 자연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변하지 않는 모습인 거야. 그러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하리라 라고 리가 나와 있으니까 의지까지 만고상청은 영원히, 여기서 상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몰라도 되는 단어긴 한데 만고상, 항상, 청, 푸르리라. 자, 그럼 여기서 만고상청이 무슨 뜻이 되겠냐라고 생각해보면은 언뜻 생각해보면 충성심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항상 선비의 삶을 살겠다. 근데 이게 언학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성심도 충성심이지만 항상 학문하면서 살겠다라는 뜻으로 좀 더 읽히긴 합니다. 항상 학문하면서 살겠다. 그치지 않고 24시간 내내 영원히 학문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